설분내 노파는 99살의 마지막 날밤 숨이 멎었다. 정확히 100살이 되기 몇 시간 전, 즉 그녀의 100번째 생일 바로 전날 밤이었다. 눈을 빤히 뜬 채 반듯하게 앉은 자세 그대로였다. 주검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은 손자 복수였다. 바로 직전 그는 뒤뜰에 300년 묵은 은행나무가 벼락에 맞아 우지끝 낮아빠지는 꿈을 꾸었다. 퍼뜩 불길한 예감이 일어 그는 아직 이른 시각인데도 안채의 할머니 방을 살피러 갔다. 노파는 어둑한 방 가운데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고 그 곁에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언뜻 뭔가 이상했다. 당연히 방 안에 고여 있어야 할 담배 연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노파는 영락없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노파는 홀로 책상다리를 하고 오독하니 앉아있는 자세였다. 앙상한 허리와 목뼈까지를 고추 세운 채 두 눈 부릅떠 정면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눈앞의 적과 혼신의 힘으로 맞서려는 늙은 독수리의 눈빛 같았다. 못 가. 이대로는 절대 못 가. 그것은 거미줄같이 흐물흐물 삭은 노파의 목구멍이 이 지상에 최후로 토해놓은 유언이다. 사실 노파가 숨을 거두는 최후의 순간을 직접 지켜본 사람은 없었다. 물론 그날 밤에도 아이는 노파의 곁에서 잠이 들었지만 아이에게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대신 옆방의 금주와 하몽댁 노인이 잠결에 설핏 그 소리를 들었노라고 증언했다. 그 밤은 몹시 춥고 바람이 유난스레 불었다. 두 사람은 한밤중에 난데없이 쩌렁쩌렁 내리르는 설분내 노파의 고함소리에 놀라 퍼뜩 눈을 떴으나 이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각기 잠에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노파가 예전엔 단 한 번도 그렇듯 목청껏 사납게 고함을 친 예가 없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설분내가 절박하게 토해낸 그 마지막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해 한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못 가겠다니 누구한테 한 말일까? 간다면 또 그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인가? 그런저런 의문들을 단번에 명쾌하게 풀어낸 사람은 하몽댁 노인이었다. 아이고 맞다. 그게 사자들이여. 그때 저승에서 사자들이 할머니를 데리러 왔던 것이지. 이쪽 저쪽에서 팔을 그어잡고 할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고함을 친 거여. 아이고 가엾은 양반. 오죽했으면 눈도 감지 못하고 앉은 채 가셨을꼬. 하몽댁 노인은 소나무 껍질 같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온 하몽댁은 설분내 노파와는 참으로 각별한 사이였다. 자신 역시 팔순의 노인임에도 하몽댁은 말년에 하체를 쓰지 못해 방에서만 지내는 설분내 곁에서 매일같이 말벗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신은 끝끝내 땅에 드러눕기를 거부했다. 목과 등과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오독하니 앉은 시신을 놓고 모두들 쩔쩔맸다. 돕겠다고 모여든 이웃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낯빛이 허옇게 질렸다. 난생 처음 대하는 희한한 광경이었다. 꼿꼿이 앉은 자세부터 개의적이 그지없는 데다가 필사적으로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처럼 쏘아보는 두 눈 때문에 모두들 겁을 냈다. 사내들이 머뭇거리자 여자들이 앞으로 나섰다. 우선 앉은 자세의 시신을 바닥에 반듯하게 눕혀야 했다. 시신은 하도 자그맣고 장작개비처럼 메말라서 한 줌의 무게도 채 안 될성 싶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양쪽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려 하던 여자들이 으악 비명을 지르며 덜버덕 나동그라졌다. 시신의 엉덩이와 다리가
방바닥에 들러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자 둘이 나서서 힘을 써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셋이 들러붙고 넷이 나서서 용을 써도 요지부동이었다.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식은땀을 뻘뻘 흘려댔다. 상주인 복수가 합세한 끝에 간신히 시신을 방바닥에서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순간 식구들의 울음소리가 폭포처럼 터져나왔다. 복수의 통곡 소리가 단연 크고 높고 처절했다. 10살도 되기 전 난리통에 부모를 다 잃고 할머니의 손에 커온 복수는 미라 같은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눈을 감으세요, 할머님. 이제는 두 눈 편히 감으시고 제발 저 세상으로 떠나가시라니까요. 압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할머니 가슴속에 평생을 묻어온 그 끔찍한 한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할머님 혼자 견뎌온 그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을 이 무정하고 흉악한 세상이 다 몰라라 해도 이 손자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이제는 눈을 감으세요. 모두 다 후후를 절고 이제 그만 먼 길을 떠나시라고요, 할머님. 손바닥으로 노파의 두 눈을 연신 쓸어내리면서 복수는 애원했다. 그래도 부릅뜬 두 눈은 다치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끝끝내 지켜봐야 할 그 무엇이 아직 남았다는 듯이 하여 그것을 기어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듯이 노파는 끝내 눈을 감지 않았다. 두 개의 작은 눈동자엔 기묘한 강체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다려 100년을 버텨온 눈빛 같기도 하고 원수를 찾아 평생을 헤매는 추적자의 도끼 어린 눈빛 같기도 했다. 결국 시신은 눈이 열린 채로 관 속에 눕혀졌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원래 노파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복수는 이웃들을 불러 조촐한 축하잔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 100년 여관은 초상집으로 바뀌었고 잔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당장 장례식에 유용하게 쓰였다. 첫날의 소동을 제외하고 장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보기 드물게 호화로운 꽃상여 하나가 100년 여관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행렬을 지켜보았다. 아름답게 치장된 그 꽃상여는 망자를 위해 상주인 복수가 상당한 돈을 주고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설분내는 바닷가 남쪽 양지바른 언덕에 묻혔다. 거기선 바다 건너 하얗게 눈 덮인 한라산 봉우리가 아스라의 눈에 잡혔다. 저기가 고향 땅입니다, 할머님. 그 많던 자식들 난리통에 죄다 생죽음 당한 채 죄인 아닌 죄인꼴로 쫓겨나왔던 고향입니다. 생떼 같은 내 새끼들 살아 돌아오기 전엔 두 번 다시 발을 딛지 않겠노라고 하시던 그 고향 땅이라고요. 저 푸르디 푸른 제주 바다도 보이시죠? 귀한 목숨들 차마 눈 못 감고 지금도 원통한 홀령으로 청규의 심에서 떠들고 있을 저 고향 바다가 보이시는가요? 아, 가엾은 우리 할머님. 부릅뜬 그 눈을 언제나 감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복수가 봉분을 그러하는 채 통곡을 하다가 혼절하는 통에 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노파를 땅에 묻고 돌아온 그날 저녁, 종일 멀쩡하던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갑자기 기분 나쁘게 끈적끈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어서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하늘에서 콧물처럼 줄줄 흘러내렸다. 손바닥에 받아보니 노인의 눈꽃같이 축축하고 끼적끼적 짓물러 터진 진눈깨비였다. 그와 함께 때 아닌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기이하고 별난 바람이었다. 바람은 항아리 속에 갇힌 듯 열흘 동안이나 제자리에서 뱅뱅 매물 돌았다. 일정한 중심도 방향도 없었다.
흡사 좁은 웅덩이 속의 올챙이 떼처럼 바람은 수천 수만 가닥으로 흩어져 서로 머리를 찌우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미친 듯 후벼 팠다. 바람이 머문 그 열흘 사이 백년여간 뒤뜰 숲풀에선 아름드리 고목들이 뿌리채 뽑혀 낮아빠졌다. 그뿐만 아니었다. 한겨울인데도 백년 묵은 벚나무들이 일제히 가지마다 꽃잎을 피워 올렸다. 하룻밤새 하늘을 가릴 듯 뽀얗게 만개한 벚나무들은 거대한 솜사탕 덩어리 같았다. 그러나 밤사이 들이닥친 바람에 꽃잎은 남김없이 허공으로 빨려 올라가고 순식간에 벚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고 말았다. 열흘째 되던 날 바람은 거짓말처럼 그쳤다. 얼마 후 봄이 왔지만 여간 뒤뜰의 아름드리 벚나무들은 꽃잎 한 개 피워내지 못한 채 빗자루 같은 을씨년스런 몰골로 여름을 맞았다. 에그머니, 저 엄청난 파도 좀 봐. 화면을 가리키며 금주가 소리쳤다. 긴급 속보. 남해안의 초강력 폭풍 접근 중. 자막 글씨가 화면 아래로 빠르게 지나갔다. 산더미 같은 파도. 길가 종려나무들이 등이 휘도록 흔들리는 장면이 비춰졌다.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둘러 공항으로 모여든 관광객들. 긴급 대피 중인 무수한 어선들의 모습도 보인다. 저기가 어디래? 못을 포항이라잖수. 저게 다 중국 배들이란 말이야? 저렇게 수백 척씩 몰려다니니까 물고기 씨가 다 마르지. 엄마, 배가 훌러덩 뒤집혔네. 바닷가 인접한 집이라 폭풍 소식만 들리면 마음부터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재작년 태풍 때는 해일로 아래층 객실까지 바닷물이 뛰어들고 골목 앞 축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뭔가 병고가 생긴 거야. 한겨울의 폭풍 경보라니. 미자는 손놀림을 멈추고 화면을 불안스레 쳐다본다. 제주도가 영향권에 들어갔다니까 새벽 무렵엔 여기까지 들이닥치겠지. 이럴 때라도 남편이 곁에 있어주면 걱정이 훨씬 덜할 터였다. 몹쓸 사람. 이렇게 집은 내팽개쳐두고 어디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인가. 미자는 불현듯 감정이 북받쳐와 아랫입술을 악문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지난번 그가 떠날 때 늘 입던 두툼한 오리털 잠바를 집에 두고 나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육지는 벌써 꽤나 추울 것이다. 지리산 쪽으로 가볼 생각이요. 할머님 기일 전까지는 돌아올 거요. 이번에도 복수는 대답이랍시고 입안에서 그렇게 웅얼거린 게 다였다. 배낭을 짊어지자마자 그는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고 바람처럼 현관을 나섰다. 스님들이 쓰는 먹비천으로 어설프게 짠 그 바랑은 하도 낡아서 색이 허옇게 발해 있었다. 그날따라 남편의 등에 걸린 그 바랑이 왜 그리 서럽고 안쓰럽게 눈에 비쳤는지 모를 일이다. 둘이 처음 만났던 15, 16년 전에도 깨제제하고 후줄근한 그것은 지금의 그의 등 뒤에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아무리 해도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녀도 어렴풋이 알 듯 싶었다. 남편의 그 오랜 방랑벽은 광기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저 끔찍한 내면의 소용돌이 때문일 것임을. 까닭에 그녀는 바람처럼 끝없이 떠도는 남편의 뒷모습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괴종시계가 8시를 알리고 있었다. 미자는 텔레비전 전원을 끈 다음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자, 오늘은 엄마랑 함께 자는 거야. 아이는 잠자코 따라 나섰다. 신지 잘 자. 오늘은 쉬하면 안 돼. 금주가 말했다.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엔 금세 어둠이 들어찼다.
뒤뜰 쪽 작은 창문으로 새어든 불빛이 맞은편 벽에 기다란 그림자를 그려놓았다. 담장가에 선 복숭아 나무다. 아이는 새우처럼 웅크려 누워서 그것을 올려다본다. 휘잉. 바람소리가 아이의 귓전에서 불현듯 되살아난다. 창밖 나무들이 스산한 소리를 내지르고 벽의 그림자도 덩달아 출렁인다. 허공을 비질하듯 요동하는 그것들은 손가락을 닮았다. 물살에 반쯤 잠겨 이리저리 떠다니는 푸른 손들. 아이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긴다. 이불에서 와삭와삭 소리가 났다. 오줌에 젖지 않게 엄마가 요와 이불 속에 얇은 비닐을 펴서 넣은 때문이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째서 꿈속에서 그 푸른 손이 나타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불을 더럽히고 마는 것일까. 하야시는 각시를 자그마치 4씩이나 데리고 살았더란다. 그것도 바로 이 집에서. 모두 함께 말이야. 그랬으니까 방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모양이지. 본처 빼고는 셋 다 나이 어린 조선 여자들이었단다. 남양 군도라든지 오키나와 같은 데로 공출해서 끌고 나가는 어린 위안부들을 하야시가 군인들한테 뒷돈을 주고 하나씩 몰래 빼돌렸던 게야. 헌데 왠지 좀채 자식이 생기질 않았던 거요. 일본인 본처한테서는 애초부터 소생이 없었는데 몰라. 소문엔 하야시가 애초부터 씨가 없는 병신이었다고도 하고 어쨌거나 하야시는 후손을 얻겠다고 그리 무진 애를 태웠는데 하필 그중 나이 어린 첩이 용케 아들을 낳았더란다. 이제 겨우 15살짜리가 말이다. 헌데 어쩌다 그랬는지 어느 날 그 어린 첩이 정신이 희뜩 돌아가지고 느닷없이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니까는 하야시가 뒤채 골방에 1년 넘게 가둬놨더란다. 햇볕도 안 드는 깜깜한 방에 밥하고 물만 하루에 한 번씩 넣어줬을 뿐. 그런데 그 애가 어느 겨울밤 자물쇠를 부수고 도망쳐 나와 운물에 뛰어들어 덜컥 죽어버렸지 뭐냐. 잔뜩 화가 난 하야시가 하인들에게 시신을 아예 꺼내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우물을 메워버리라고 했단다. 그래서 그때 없어진 우물이 저기 뒤뜰 어딘가에 시방도 묻혀 있을 것이야. 그게 은행나무 앞쪽 아니면 석등 세워진 바로 그 자리라고도 하더라만. 이제 와서 그걸 누가 알겠냐. 하여간에 예전엔 그 우물에서 솟는 물맛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좋았더란다. 그것은 언젠가 하몽댁 노인이 엄마에게 들려준 얘기였다.